지난주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범인이 특정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하지만 30여 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끔찍한 사건의 범인에 대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이제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게 이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나타난 그 화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됐었고 연극 날 보러 와요로도 돼서 일반인한테 이제 많이 알려졌고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최근에 DNA 분석에 의해서 범인으로 결국 이춘재 씨가 이제 특정이 됐다. 그래서 수사 중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네. 이제 결국 알려지게 됐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DNA를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점차 범죄자들은 전부 DNA를 이제 수집해서 보관하니까 이거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비교된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나온 사람이 이 유사한 똑같이 처제를 성폭행해서 살인한 죄명으로 무기징역형 선고를 받고 현재 20년 이상 복역 중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 DNA 감정 결과가 유력한 범죄 증거이기는 하지만 네, 네. 그것이 곧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자백을 받고 범행 수법 뭐 이런 거 현장 검증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범죄자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인데 현재는 아직 이제 자백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0건의 사건 중에서 3건에서 DNA가 나왔어요. 네.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뭐 사실은 거의 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하나는 또 추후에 지금 무기징역형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는데 이게 또 거의 유사한 범죄로 결국 복역하고 있으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인상착의 그 당시 몽타주가 네. 그 어머니가 보더니 자기 아들하고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이런 몽타주까지 비슷한 걸로 봐서는 거의 범인으로 특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당시에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정말 많은 경력들이 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범인을 잡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어떤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범인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술력의 한계죠. DNA는 일부 나왔지만 비교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소장으로 결국 재판을 받게 하려면 네.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그다음에 범죄 사실, 일시, 장소, 또 범행 수법 이게 다 특정이 돼서 공소장에 그게 기재돼서 법정으로 가야 네. 재판을 하고 그 특정된 사람은 방어권을 행사해서 이제 싸우면서 결국은 피해자의 인권, 가해자의 인권 이게 이제 다 보호되는 것이죠. 예. 근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DNA만 가지고는. 근데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5년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도 어떤 검사가 그러면 피해자 특정이 안 되니까 DNA로 특정해서 기소하자. DNA도 특정은 되니까요. 네. DNA로 기소하면 기소한 순간부터 공소시효 15년이 다시 또 기간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DNA로 기소했으면 이번에 처벌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DNA로 기소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법에 없는 기소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고 그때 DNA로 기소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공소시효가 지나서 네. 지금 이춘재 씨를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복역 중인 한 인물이 이제 특정이 된 건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처벌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결국에 자백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특정이 돼서 네. 자백이 나오면 이제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네.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백을 안 해도 DNA만으로도 특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관련 증거가 나와야 돼. 이 DNA라는 게 결국은 보면은 이 성폭력 사건 또 강간살인 사건에 있어서 DNA가 어디에서 나왔냐. 결국은 옷에서 나왔냐. 아니면 피해자의 입에서 입에서 나왔으면 추행일 수가 있고 또 뭐 그 이외에 강간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DNA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도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지금 확인이 어려우니까 결국 당사자의 자백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거를 수사를 계속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고 임의 수사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춘재 씨가 그 안에서 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 못 받겠다. 그럼 수사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DNA 갖고 수사는 계속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럼 공소시효를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공소시효를 만든 이유는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살인죄의 경우는 15년인데 15년이 지나면 목격자의 기억도 왜곡될 수 있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어렵다. 증거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가해자도 15년 동안 도망 다니느라고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실형을 산 거와 비슷한 그런 처벌받은 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소시효라는 게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예전 태완이 사건도 있고 그래서 공소시효는 이건 폐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현재는 살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소시효 폐지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인권에 대한 너무 침해가 돼요. 네네. 그래서 소급 적용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네. 5.18 특별법 때 뭐 그때인가 언제 한 번 있었고 예. 이제 제일 있었던 게 이제 4.19 때 네. 그때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했죠.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인권에 침해될 우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니까 소급하면 처벌할 수는 있죠. 근데 이춘재 씨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피해가 커요.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급 입법을 만든다는 것은 뭐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좀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사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DNA라든지 당사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강제 수사는 예. 이제 상대가 수사에 응하면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보통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아예 수사도 안 합니다. 수사를 안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국가의 수사력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를 해도 이 또 뭐 검사가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게 뻔하니까 법리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요. 네. 또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해서 기소를 했다고 그래도 법원이 보니까 재판도 하기 전에 이게 공소시효 지난 거네 그러면 면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아예 유무죄 판단을 안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 수사도 못하고 강제 수사 뭐 당연히 못하고 임의 수사도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살인죄의 경우에는 2015년 그 7월 24일 날 법이 개정됐어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죽는 날까지 가해자가 살인자가 그때까지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2015년 그 7월 24일에는 그 당시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2015년 7월 24일이니까 15년 전으로 들어가면 네. 그러면 2000년 7월 24일 이전 거는 처벌 못 하지만 7월 25일까지 이후 거는 지금도 처벌할 수 있어요. 네. 근데 2000년 7월 25일 사건 이후는 처벌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 1991년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15년을 합하면 2006년 6년이죠. 4월경에 네. 만료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수사도 사실은 하기는 어렵고 지금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건 이제 DNA라든지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 말고 네. 이제 주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령 이제 91년에 이제 죄가 그 범죄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3년 후에 이제 결국 살인 사건이 또 있어서 처제 살인 사건이 예. 이 둘 사이의 공백 기간에 무슨 다른 범죄가 있는지. 왜냐하면 연쇄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중독을 본인이 끊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유영철인가가 뭐 한번 또 어떤 프로파일러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연쇄 살인범 10명을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이 연쇄 살인이 정지된 것은 가해자가 죽었거나 교도소에 있을 것이다. 네. 이래서 연쇄 살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말이 정확히 맞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연쇄 살인범의 그 중독, 살인 중독은 본인도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뭐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범인으로 특정된 인물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좀 거절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요. 예, 이제 그 조사에 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개전의 정이 있고 모범수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무기수가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모범수가 되면 25년 정도로 감형을 해줘요. 그리고 감형이 되고 20년 이상 복역하면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벽만 되면 이춘재 씨는 감형만 되면 바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연쇄살인범이 진범으로 밝혀지면 감형을 안 시켜주죠. 그럼 감형이 안 되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근데 대통령의 사면입니다. 네. 근데 연쇄살인범으로 진범으로 특정이 되는데 사면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범으로 특정이 되면 결국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이제 이춘재 씨는 자기가 20대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20년만 모범수로 있으면 50대에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지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 DNA가 나오니까 네. 진범으로 확정되면 결국은 이제 영원히 못 나오고 죽는 날까지 이제 교도소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이 나 진범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네. 안 밝히게 되면 DNA로 그냥 특정해버리면 감형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임의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내가 범인이 아니다 하면서 하고 있고 또 프로파일러들은 계속 투입돼서 결국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임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응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좀 남은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남은 과정은 이걸 밝히는 것이죠.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특정이 되면 모든 범죄자들한테 DNA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언제 밝혀질지 모른다. 결국은 처벌된다 하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이나마 이게 밝혀져서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로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연쇄 살인범에 대해는 살인 중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그렇기 위해서 감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범인 것을 밝혀줘야 된다. 네. 그래서 수사는 계속되고 진범의 특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이게 성경에서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데 그 명령을 또 그렇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좀 준엄하게 지켜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성경적으로 볼 때 극한 범죄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성구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인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자는 반드시 그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스스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네. 또 엄히 스스로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크리스찬들은 그 범죄, 살인 중독도 일종의 병일 수도 있으니까 네.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서 재범도 안 되고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성경 말씀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성경의 경고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